일곱 번째 소설, 자연은 자연스러운가 라는 소설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단편인데요. 네, 읽어보도록 하죠. 전 세계에 있는 다람쥐의 수는 몇이나 될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많지 않을까? 이게 문제다. 제대로 된 수를 알 수 없는 난해함. 그렇지만 당연히 많을 것 같은 넉넉함. 거기에 몰라. 다람쥐 따위 나랑 알게 뭐야. 별 다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거리감. 이 모호함이 그 사건을 만들어냈다.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의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시중에 판매된 것은 1년 전 여름이었다. 아무런 장식도 없이 각 면마다 빨간색 777 글씨가 적혀있는 육각 상자였다. 그 상자는 약쟁이가 약을 팔듯, 사이비가 교리를 팔듯, 궤명가가 철학을 팔듯 모호함을 파는 상자였다. 그 모호함은 바로 행복, 눈에 보이지 않는 행복이라는 것을 판다는 그 문구는 광고에 노출된 대다수의 사람의 콧방귀를 벌었다. 행복,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된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랬다. 신빙성을 더 낮추는 문구는 초반 문구였다. 클릭 한 번으로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공정으로 무얼 할 수 있단 말인가? 보나마나 장사치들이 만들어낸 어린이용 장난감이겠거니 그 상자의 초반 대우는 그 정도였다. 재평가는 시일이 좀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처음 시중에 내놓았던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까지 하락하였을 때 상자의 구매층은 상류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내려왔다. 하류층에겐 상류층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간절함이었다. 복권을 상류층과 하류층 중에 누가 더 많이 살 거라 생각하는가? 속는 기분이지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달달함, 그리고 그 쉬운 과정이 주는 어쩌면 나도? 라는 가능성이 사회 밑바닥층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원매, 이 상자가 뭐하는 잡것인데 요 따위로 지랄하고 판단가? 첫 구매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윤선의 아버지였다. 구입할 때 판매자가 한 이야기는 광고 그대로였다. 하나 추가되는 것 빼고. 이 상자를 구매하셔서 옷장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상자 위에 있는 스위치를 클릭하시면 손님의 하루에 행복한 일이 가득 넘쳐납니다. 물론 딱 하나, 행복의 대가로 지구 어딘가에 있는 다람쥐 한 마리가 죽게 됩니다. 상자는 양자 물리학을 집대성한 산물이었다. 19세기 말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공간 속에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임을 밝힌 이후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고유한 파동이 있음을 추론한 과학자들은 원자의 움직임 속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 복잡한 세상도 원자, 진동, 상보의 원리에서 시작함을 알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대명제에 도달했다. 그들은 인간의 행복에도 법치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에 관련된 역학을 계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복의 파동이 다람쥐의 생명 파동과 반비례함을 발견한 것이다. 애초에 그렇게 짜여진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반비례 함수는 일치폭을 그렸다. 그들은 그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인간 행복 연구를 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게 이 상자였다. 다람쥐의 생명 파동이 꺼지면 누군가의 행복 파동이 높아진다. 이는 일정한 사람이 어딘가에 이름 모를 다람쥐를 죽일 수만 있다면 당사자로서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었다. 상자는 그 메커니즘을 꿰뚫은 기계였다. 처음 버튼을 누른 사람의 원자 메커니즘을 수렴하기 때문에 중복 사용이 불가능한 점, 행복함수의 최대 개수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1인 1상자가 법칙이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효과도 매우 확실했다. 상자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여러 목격담이 제보되면서 상자의 판매는 역주행을 했다. 당연히 가격도 역주행했다. 상자를 초창기에 구매한 하류층 일부를 제외하면 상자는 부, 명예, 권력에 이어 행복까지도 얻고 싶은 욕망가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물론 초창기 구매에 성공한 하류층도 금세 중산층, 상류층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상류층의 전유물인 게 맞았다. 하루 한 번의 클릭으로 얻게 되는 행복은 상당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 필요도 없었다. 각 개인에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있었으면 하는 무형, 유형의 것은? 이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행복의 함수는 인간의 두뇌 이상의 물리성이 있었기에 아무리 그가 바란다 해도 장기적으로 봐서 불행이 더욱 커지는 일은 들어주지 않았다. 상자를 구매한다는 것은 핑크빛 엔딩을 미리 보고 플레이하는 RPG와 같았다. 물론 클릭하면 다람쥐 한 마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깨름직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근저성이 없었다. 산속 어딘가에, 그것도 어느 나라 다람쥐인지도 모르는 다람쥐가 죽는 것인데 실감이 날 리가 없었다. 한 번 클릭을 한 사람은 매일 아침 상자 클릭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가구마다 구성원 수만큼의 상자를 비치하여 이름을 새겨놓은 집도 있었다. 도둑이 들 위험도 없었다. 도둑이 들어서 설령 훔쳐간다 해도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의 클릭을 도와주는 꼴이었다. 사실 애초에 행복 버튼을 누름으로써 도둑들 가능성 자체가 0으로 수렴하였다. 행복을 누군가가 독점한다는 건 그렇게나 불합리한 일이었다. 다람쥐 생명권리보호협회를 필두로 하여 여러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국제 단위로 이루어질 정도로 그 세력을 키운 곳도 있었다. 거기엔 다람쥐를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가진 자만 행복해지는 게 배 아픈 사람, 산길에 우연히 다람쥐의 부패한 시체를 본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등 많은 일원이 함께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면 모인 집단은 내부에서 갈라지는 많은 목소리로 자멸하기 일쑤였다. 그러는 사이 다람쥐 시체를 보았다는 제보가 많아졌다. 산자를 가진 이에게 행복은 하루로 그 마감 기한이 있었으나 다람쥐의 죽음은 하루 이상이었다. 시체는 부패했고 그 부패는 생태계에 영향을 주었다. 보호자를 잃은 새끼 다람쥐의 죽음으로 이어졌고 걸음 이상의 한계에 도달한 자연은 부패된 다람쥐 시체를 안아줄 수 없었다. 또한 다람쥐를 주식으로 삼는 상위 포식자 역시 먹을 것이 줄어들면서 배를 곪게 되었다. 기운이 없어진 포식자는 그 위에 상위 포식자의 좋은 먹이였다. 처음에는 다람쥐의 죽음으로 시작된 움직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는 전 세계의 생태계 사이클에 위협을 주었다. 살아있는 먹이를 찾지 못해 죽은 고기를 뜯어먹다가 하이에나와 싸우는 사자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불행해졌다. 평상시에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식재료도 쉽게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산은 황폐했고 악취는 심했다. 다람쥐 시체를 찾아서 화장이라도 하자. 우리 생태계니까 우리 손으로 지키자. 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아니 쟤네가 행복은 다 찾아가면서 왜 처리는 우리가? 라는 반대급부에 부딪혀 금세 시들해졌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여러 대안은 나왔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상자 제작을 그만하거나 상자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실효적이지 못한 대안이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상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다람쥐는 오늘 아침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연은 망가져갔지만 사실 아니었다. 지구는 그대로였다. 행복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고정적으로 주어진 만큼 불행도 특정한 누군가에게 커졌을 뿐이었다. 원자도 파동도 상보성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이 그 증거였다.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 그렇다고 대답하라. 자연은 자연스러운가? 자, 여기까지 자연은 자연스러운가 라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